네, 뭐 근데 뭐 무슨 어려운 말씀을 드렸어야 질문하실 텐데 뭐 너무 쉬운 말씀 드렸어 뭐 질문하실 게 뭐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닌데 아는 게 없어서 그렇죠. 대표님은 질문권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게 좀 열어드리려고. 제가 듣기에 김영삼 대통령님을 모시면서 이제 경험해 보니까 그분이 민주투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민주주의 공화주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더라.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통령도 부족하셨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유신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때는 정말 국가와 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최악의 상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들 이제 편견이 난 거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 그 박근혜 후보께서 이 역사 인식의 문제로 지금 논란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 그 박근혜 대표님의 그 유신에 대한 역사 인식의 문제가 로부터 유추해 볼 때 앞으로 이분이 대통령이 만약에 되신다면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 국가 공공성의 결정체죠. 국가와 연결체죠. 국가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정말 살아나는 새로운 대통령의 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참 고약한 질문을 하시네요. 점잖으신 분인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박근혜 후보의 리더십의 성격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여러 번 한 일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해서 저는 애들 문제로 완전히 찍혀 있는 사람입니다. 이왕 버린 몸이 뭘 더 조심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제가 박근혜 대표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드러난 말과 행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까지도 그분의 그 언행을 보면 민주주의나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분이 생각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좀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그 양반이 의도적으로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생각하려니 만무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대통령이 된 후에 국가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 것이냐,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본인 동기는 참 아주 순수한 애국심이 있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가치에 대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면, 내면화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은 민주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비민주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양반 최근에 한 말이나 행동 중에서 그런 게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저는 그런 비판을 했지요. 아주 수직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격의 리더십이다. 이 시대에 안 맞는 리더십이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일이 있고, 그 양반이 공적인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사보다는 공이 우선이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개인보다는 국가가 우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공적인 가치, 공공성이라는 것은 국가주의적 공공성이 아니냐. 그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죠? 가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위 우리가 어려서부터 귀 갔다 들었던 멸사봉공, 그죠? 산은 멸하고 공을 떠받든다, 멸사봉공. 어떻게 보면 대단히 훌륭한 가치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건 민주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민주주의나 공화주의는 개인적인 자유, 권리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 공동체적인 가치를 살리자는 것이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없애고 희생시켜서 공공성을 살리겠다는 건 절대 아닌 거죠. 그 균형점은 어디서 찾느냐 하는 게 이제 리더십의
수준일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박근혜 대표가 뭐 체계적으로 말한 일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단편적인 말을 할 때 얼핏 비치는 걸 보면 아, 저분이 머릿속에 있는 공적 가치라는 거는 매우 국가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저것도 아주 시대와 부딪히는 시대적 가치와 부딪히는 일이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을 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가 두 분 비슷하게 손하셨는데 이번에 여자분 네, 남자 여자 마이크를 안 들어도 돼요. 지금. 정당정치가 어쨌든 국민과의 소통의 어떤 그 매개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정당정치가 아직까지도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이 민주주의로 가는 어떤 그 네. 과정 속에서 많은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안철수 후보의 어떤 등장 자체가 그 정당 정치에 크게 굉장히 큰 위협으로 안철수 후보, 아직 후보는 아니고 안철수 교수의 그 어떤 개인적 자질 이런 여부를 떠나서 그동안 쌓아왔던 한국 정당 정치에 굉장히 큰 위협적인 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 그럼 위협적이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 작년에 청춘 콘서트를 할 때, 이게 청춘 콘서트가 몇 달 진행되는데 그 중간쯤을 지나면서, 이제 안 교수하고 이런 얘기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젊은이들이 저렇게 안 교수에게 열광하고 저렇게 호응하는 것은 결국 달리 말하면 안 교수의 책임이 그만큼 무겁다는 얘기 아니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떡할 거냐. 그러면 그냥 젊은 사람들의 저런 열광적인 환호, 거기에 대해서 용기를 내라, 포기하지 마라, 위로만 하고 말 것이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뭘 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해라. 내가 보기에는 그 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면 비겁하다.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뭔가 자기가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청춘 콘서트가 추석 무렵에 끝나게 돼 있었으니까 끝나면 바로 뭘 할 거냐 하다가 자 이제 나라가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은 지탱이 안 될 정도까지 이제 한계 상황에 왔다고 보이는데 이 나라를 바꾸려면 제일 먼저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 이 거대한 양당이 한국 정치를 점유하고 있는 이 독과점하고 있는 이 양당이 그 기득권 구조 속에 딱 안주하는 버릇이 체질화돼 가지고 절대 안 바꾸려고 그럴 거다. 그러면 나라 바꿀 수가 없으니까 우선 한국 정치, 기득권 정치를 바꿔야 된다. 자기도 100% 동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운동을 합시다. 그래서 이 정당을 향해서 무엇이 문제니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그런 요구 주장을 지지해 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그 국민의 힘을 가지고 정치권을 압박을 하면 2012년이 큰 선거가 2번 들어있는 해니까 정당이 절대로 이걸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거다. 그래서 정당이 어쨌건 모양으로라도 이런 국민적 요구를 수용할 모양을 보이면 그 정당 내부에 아주 미약하지만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힘을 다시 받게 되고 활동 공간이 생긴다. 그러면 안에서 변화의 동력이 생기고 밖에서 변화의 압박이 가면 안팎에서 이게 힘이 작용하니까 정당이 빠른 시일 내에 바뀔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정당 정치를 좀 바꿔보려는 그런 운동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참 하다가 뭐 뜻밖의 하여간 서울시장을 좀 나가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하면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큰 자리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그건 좀 다음으로 미루고 이 운동은 매진합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본인이 굉장히 완강하게 그 의사표시를 해서 아마도 평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뭐 본인 뜻이 워낙 완고해서 일단 말리는 걸 포기하고 이제 당선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러면 한번 출마해보자. 선거 한번 치러보자.
단기전이니까 한번 승부를 해볼 만하다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침 또 이제 가족들의 반대가 완강하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안 하게 됐죠.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1년, 그게 1년 전입니다. 약 1년 전인데 이게 1년을 돌아서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 안철수 교수는 저는 대통령에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당선되든 안 되든 저는 이 시점 현재서만 보더라도 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미. 왜냐하면 그래도 한국 두 정당들이 작년에 안철수 교수가 서울시장을 나올 것을 검토한다라는 것이 알려지고 나서 그 거대 정당이 뭐 7.5 진도의 지진을 만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갈팡질팡하는 걸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저도 정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 참 안 교수한테 수치감을 느꼈습니다. 네. 겁이 나도 좀 의연한 표정이라도 짓지. 왜 저렇게 저러냐 말이에요. 네?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안 교수 보기가.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정당들이. 그래서 그 이후에 그래도 많은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안철수 교수의 등장을 꼭 정당 정치의 위협이라고만 보시지 말고 그런 위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요소가 정당 정치를 바꾸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 정치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위협이 아니라 큰 기여를 한 거라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긍정적인 쪽으로 봐주십시오. 아까 먼저 교수님께서 이렇게 두분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말씀하시죠. 뭐.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진령 평범한데 있다듯이 국가 지도자도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모든 게 원리가 어긋나서 그렇다는 말씀에 제가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고요. 이번 연말에 이제 우리 그 취약해서 파괴된 공공성을 살려야 될 그 중요한 지도자를 뽑는 시기인데 앞에 두 분은 이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하나 나머지가 이제 자본 권력, 신자유주의로 인한 그 시장 비대화 이 부분을 어떻게 치유할 지도자를 뽑을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박근혜 대표를 아까 이제 그 민주주의 측면에서 민주주의 리더십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인데 저는 이제 박근혜는 보수를 대변하지 않습니까? 보수의 세력을 대변하는데 보수라는 것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가 뭐 고칠 것보다는 뭐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그런 주의가 많고 좀 더 나은 데를 가기보다는 뭐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 게 좋다는 사람들 중심으로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모인 게 보수라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이상주의적인 진보 진영은 그래도 지금 현실에 문제가 많으니까 좀 더 나은 게 저기 있는데 저쪽으로 가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상주의자들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과연 다시 재집권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보수가 재집권하면 정말 우리한테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문제에 대해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고쳐야 된다는 사람들이 정부를 바꿔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보수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탁을 하고 색깔도 빨갛게 바꾸고 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 그런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닙니다. 박근혜도 더 이상 보수주의자가 아니죠. 그런데 절대 그 사람들이 개화천선하고 완전히 가진 재산 사회에 다 내놓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진 걸 소중히 여기는 보수주의자,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그래서 선거 끝나면 다시 고무줄 제자리 찾기 하듯이 제자리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자기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진보적인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장관님도 그런 뭐 보수가 재집권해서 문제 된다는데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국민들이 우리가 교육 수준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데 그러한 국민들이 정치 행태는 너무나 어리석고 이건 총선에서 보십시오. 50%밖에 투표 안 하고 정치를 그냥 완전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를 무시, 멸시 그렇게 참여를 안 하면서 그러면 우리 교육 수준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정치 행태는 정치 참여를 안 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어떻게 결국은 그거는 정치 지도자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개판을 치니까 완전히 이제는 질려서 그런 행태가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걸 먼저 풀어야 되는지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고
자라면서부터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할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그게 큰 질문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지금 대선 후보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을 통한 응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가 막힌 이 경제 진통 이것도 다 일리거든요. 북한을 그냥 먹이 살리는 게 아니고 북한을 개발하는 소유에서 엄청난 성장을 하고 일자리, 교육, 뭐 모든 게 이런 게 인적 개발도 되고 북한도 국력이 성장해서 우리 세계적인 강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대선 후보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앞서서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 안철수 교수가 통일 과정으로 보고 접근하는 약간은 열려있는 그런 게 있다고 보는데 지도자가 그 부분, 지도자의 자질이 기본적인 공공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헌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국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민족을 통일로 이끌고 가서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걸 추가를 해야 된다. 저는 들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너무 큰 걸 물어보시는데 그 질문하시는 도중에 제가 혹시 저를 대통령 후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제가 그걸 다 알면 왜 여기 있겠습니까? 뭐 맞습니다. 저도 뭐 정말 누가 뭐래도 철저한 보수 집안의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뭐든지 가진 거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지금은 좋다는 거. 뭐 한국 보수가 그래 왔죠 지금까지. 그런데 요새 와서는 그러니까 보수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분들 중에도 상당수는 그런 과거에 우리 보수 세력이 보여줬던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 진정한 보수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보수 진보도 또 들여다보면 또 다른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이 보수를 이렇게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같은 사람 참 억울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표 후보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득권을 중시하는 생각을 가진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한국을 사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안한데요, 사실은. 네.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야 참 갸륵한 거 높이 평가하지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물론 이게 당대사다, 컨템포러리 히스토리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 역사에 맡기자, 말이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대 21세기 10년이 지나서 지금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시대정신이라고 얘기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을 끌어갈 대통령으로서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굉장히 우려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해서 그 이른바 그 119조 헌법제 119조 2항의 뭐 김종인 조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본인 김종인 전 의원을 모셔가서 지금 국민행복특위위원장까지 그분이 되셨는데 오늘 신문을 봤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이한구 원내대표가 이제 정체불명이라고 얘기를 한 일이 있죠, 최근에.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행복특위위원장과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라는 그 막중한 자리에 있는 두 사람이 경제민주화를 얘기하는 극과 극이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판단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니까 박 대표가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한 것이 모범답안을 내놨죠. 다른 게 아니다. 아주 모범답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최고조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런 모범답안을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장관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동의하지 못한다. 어쨌든 내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이한구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민주화가 같다는 얘기냐. 난 동의 못한다고 얘기했더라고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만약에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모양만 선거를 앞두고 하려고 그런다고 생각되면 자기는 그 순간 나온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럼 김종인 장관마저도 거기 들어가서 뭔가 경제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 양반이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지금 저런 심정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볼 적에 그럼 박 후보에게 정말 경제민주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당내 화합 분란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이게 막 싸우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봉합하려고 그게 무난한 중간선을 택해서 모범 답안을 내놓은 그 충정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 중요한 가치를, 그렇죠? 국정의 방향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가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걸 저렇게 얼버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본인이 분명한 자기 얘기를 해야죠. 예. 그런데 늘 화합이 중요하니까 그런 화합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경제민주화를 놓고 한나라당이 치열한 논쟁하는 거 보신 일 있습니까? 논쟁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예. 거기에 경제민주화 실천연구 모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에서 연찬회도 하대요. 지난번에 봤더니. 그 연찬회에서 경제민주화 가지고 찬반 토론했다는 보도가 없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없었다든가? 하여간 토론이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예? 이렇게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가치를 놓고 이걸 반대하는 세력이 당내 상당수가 있다고 보도가 되는데 왜 의원 연찬회에서 아무 말이 안 나오고 당내에 있는 무슨 연구 실천 모임이라는 데서도 이런 찬반과 논쟁이 별로 없고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예. 이거는 집권당으로서, 현재 집권당으로서도 무책임한 일이고 앞으로 집권당이 되겠다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으로서도 이게 무책임한 일이라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자기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말한 경제민주화는 이거다. 얘기를 해야죠. 그것 때문에 표를 잃을까 봐 겁나? 지워져 안 해요. 그렇다면 전 그렇다고 단정하는 거 아닙니다. 말 조심해야죠.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예. 그래서 그 보수가 집권하면 그 나라가 절단날까 봐 걱정하시는데 한국 보수도 이제 과거하고 다르다. 상당수의 보수라고 통칭되는 사람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각, 그런 기득권에 안주하겠다는,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권 어떻게든 찾아와야 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자, 지금 우리나라 소위 진보 세력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는지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그것도 보면 진보라는 분들도 처절한 자기 성찰은 안 한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보수만 자기 성찰 안 하는 줄 알았더니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보수에 비하면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진보는 자기 성찰을 하고 그 삶의 자세가 투철해서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요. 어쨌든 진지하고 투철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자신들이 어쨌거나 10년인지 5년인지 하여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에게 평가를 받았으면 그걸 국민을 원망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과연 한국의 진보 세력이 개개인은 다 훌륭하신 거 제가 압니다. 진보 세력이 과연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신뢰를 지금 국민에게 받고 있느냐 하는 것은 또 진보에 계신 분들도 냉정하게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진보가 집권하든 보수가 집권하든 저는 그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보수고 어떤 진보냐 하는 건 문제겠지만요. 뭐 흔한 말로 무슨 양날개론도 있고 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보수를 하는 게 진보가 끊임없는 도전을 해줘야 보수가 그 도전에 응전하는 과정에서 자기 혁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보수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죠. 진보도 보수가 자꾸 도전해줘야 진보도 또 자기 혁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소중한 존재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그렇죠. 물론 따져보면 다 이유는 있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보수와 진보라는 가치를 놓고 양 진영이 막 처절하게 막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것도 전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사회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그래서 절대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게 다 대가다.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이 대가를 지불하는 걸 과정을 통해서 성숙한 사회가 될 거다라고 저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다 뭐 대표적인 진보 인사분들이신데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신뢰합니다. 예. 저는 이상희 선생님 뭐 쓰시는 거 굉장히 열심히 읽습니다. 예. 뭐 그 비교적 상당히 쉽게 그래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복지라는 거 사실 뭐 잘 모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복지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보면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뭐 일자리 만드는 거, 뭐 다 물론 그것도 복지에 들어가지만 저는 예를 들어서 안철수 교수가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가치 세 가지가 뭡니까? 평화, 정의, 복지입니다. 그렇죠? 저는 평화, 정의가 따로 있지 않다는 거지. 복지의 개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평화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지를 누릴 수 있습니까? 정의 없이 복지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게 복지라는 두 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 사회, 그러면 평화스러운 사회고 정의로운 사회고, 그렇죠? 공정, 공평해야 정의로운 사회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복지 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전 그래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라는 이름 지신 걸 보고 이 양반 욕심 한번 되게 크네. 예. 그렇게 제가 웃으면서 농담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복지라는 개념을 그렇게 넓게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나 다 복지국가에 살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요? 그 복지국가를 우리가 지향하지 않을 바야 뭐 때문에 국가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겠습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걸 향해 가는데, 그래서 헌법에도 여러 조항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34세 이상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그 인간다운 생활이 뭡니까? 복지 없이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복지를 요구하면 완전히 그냥 뭐로 딱 몰아붙이는 이런 일이 있었죠. 이게 이제 지금까지 한국 사회를 지배해왔던 보수 세력의 과오입니다. 과오. 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헤게모니가 서서히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서서히 헤게모니가 이제 잃어가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꽉 쥐게 됩니다. 이걸 쥐려고, 그죠? 예, 그런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지금 과정을 보면. 예, 그러나 손가락을 꽉 쥔다고 모래알이 안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필요 없는 그런 복지국가로 갈 거 아니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질문을 큰 걸 몇 가지를 하셔서 어떻게 민주시민 교육을 시키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가정교육과 제도교육, 사회교육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늘 가정교육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그런 원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또 저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들을 둘을 두고 있는데 그 아들 둘이 어려서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부터도 어떤 집안 일을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저나 집사람의 의사만으로 결정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드시 불러 앉혀놓고 잘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요. 예. 어디로 가는 게 좋냐. 그럼 뭐 자취학교 근처로 가는 게 좋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다 들어보고 뭐 그렇게 하려면 거긴 동네가 비싸서 돈이 안 되니까 뭐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어쩌다가 주말에 외식하러 갈 적에도 뭘 먹고 싶으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작은 녀석은 중국 음식 먹고 싶다 그러고 큰 녀석은 일본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그럼 나하고 너희 어머니는 중국 음식을 먹고 싶으니까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중국 음식 쪽이다. 이번에는 중국 음식 쪽으로 간다. 근데 요 다음에는 네가 원하는 일본 식당에 간다. 왜냐하면 소수 의견도 중요하니까. 네. 그걸 반드시 시켰습니다. 그 다음 외식 갈 때는 지난번에 약속한 대로 일본 식당 간다. 그러면 큰 놈도 불만이 없어요. 먼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 민주주의 교육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죠? 예, 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친 거 아니까 나름대로. 예, 그렇게 해서 다 집안의 이 가족에 다 영향을 주는 일에는 다 결정에 참여하고, 예, 책임지고, 어려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애들 좀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뭐 좀 주제넘은 말씀이지만 모든 가정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면 상당히 민주적인 소양이 어려서부터 길러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 제도교육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외국 대사관 근무를 할 때 아들 녀석을 외국 학교, 영국계 학교에 이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근데 거기는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6학년, 5학년 되니까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디베이트 시간이 있는데 5명씩 조를 짜가지고 말하자면 교복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5명 이쪽은 입어야 된다. 이쪽은 안 입어야 된다. 찬반으로 갈라서 디베이트를 하라. 준비하라고 선생님이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팀을 짜서 이 제복이라는 게 유니폼이라는 게 언제 생겼냐 하는 것부터 이제 막 역사적으로 뭘 찾고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막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논리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 디베이트를 했대요.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겼냐? 늘 우리는 승부가 관심사니까 한국 사람은.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는데 이건 이기고 지는 게 없대요. 왜냐하면 다 옳으니까. 견해의 차이일 뿐이지 다 옳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거는 승부가 없다. 대신에 누가 자기 생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했느냐 하는 것은 우열이 있다. 그러니까 논평을 하더랍니다. 뭐 아무개 학생은 너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 예? 예. 그래서 그걸 듣고도 정말 놀랐습니다.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토론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찬반 토론하는 걸 가르치는데 내 주장만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을 듣는 훈련 아닙니까? 상대방 주장도 옳다는 걸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만이 옳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사고를 하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요. 어느 쪽이 이겼냐고 물어본 것부터가 참 창피한 일이구나. 제가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민주 시민을 기르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훈련을 시켜야지. 우리는 뭐 지금 거의 뭐 그런 거 없지요. 예. 그러니까 뭐 커서도 좌우간 목청 큰 사람이 제일이고 옛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대문 문지방이 박달남으로 됐다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문지방이 없다는 놈은 지고 문지방이 박달남으로 됐다고까지 얘기를 하기 구체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죠. 왜? 그런 것처럼 지금도 한국 사회는 목청 큰 사람이 이기는 거. 이건 정말 민주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가정에서도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제도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뭐 국가의 운영을 최고 책임진 사람이 사회를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면 자연히 풍토와 문화가 민주적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연히 또 여러 사회의 그 제도나 운영하는 방식이 다 바뀔 테니까,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따지면 뭐 어려서부터 교육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국가 지도자가 결심하게 달린 거지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본인 자신이 국가를 운영하는 방식이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좀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문화를 바꾸면 상당히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 먼저 하시는 앉아서 말씀하시죠. 저는 앉아 있는데. 네. 한 가지만. 네. 뒤에 먼저 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죠. 그래서 계신 분들이 야권 연대가 막 관심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를 출마하실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출마하실 걸 예상하고 안철수의 생각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질문하신 분 얘기처럼 그 안에는 본인의 정당의 정치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본인의 지금 시대가 자기가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기에 그 장윤현 비대위원하고도 연대를 약간 했었고 또 중간에 정mon준하고 다니다가 실패했었고 또 지난 그 다음에 묵현 씨하고 다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권 단일화가 일단 많은 사람이 원할 텐데 물론 진보 진영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당 정치를 좀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원하는 그런 정치 지형이 형성되는 게 바람직할 텐데 안철수 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고 그것은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가 등장한 것 자체가 어떤 개인이 국민이 원해서 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선진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그런 복지국가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과학 프로세스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가 지금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적 또 우리 잘 아실 테니까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런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좀 답변을 찾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안철수 교수 캠프에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 1년 전에 안 교수하고 작년 9월 2일 아침에 통화해보고 난 후에는 통화 한 번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안철수가 금년 안철수하고 많이 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작년 그 8월 말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일관되게 한 얘기가 저는 평소에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한 일이 없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한다는 것은 제 체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계속 반복해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뭐 그건 사실 진심을 얘기한 거라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정치할 생각을 한 일이 없고 권력을 추구하고 행사한다는, 즉 대통령이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죠? 준비를 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대통령의 자격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그런 자질을 갖추는 게 1년 사이에 책을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렵죠. 이게 고시 공부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전 참 본인 역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지금도 나갈지 말지를 못 밝히고 있는 것은 저는 안 밝히는 게 못 밝힌다고 보는데 있는 것은 그 고민 때문에 그렇다고 보죠.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나 하는 자신감이 없어서 자꾸 이렇게 두려워한다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본인이 보기에도 준비가 됐다고 생각은 안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말이 쉽죠. 한국 정치 국민에게 신뢰 잃었고 뭐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저런 잘못이 있으니까 바꿔야 한다. 아이고 뭐 명쾌합니다.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사람을 바꾼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안 교수가 한국 정당 정치에 뭐가 문제냐 하는 것까지는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런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준비가 철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책에 그런 걸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보고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별로 언급한 게 없습니다. 네. 그것도 저는 모르긴 모르지만 이 통일 문제가 쉬운 것 같아도 저것도 굉장한 저걸 필요로 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경험도 그렇고 북한이라는 실체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본인이 시간적으로 본인이 그간 열심히 노력했지만 시간적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나라 굉장히 다원화된 나라를 다스리는데 충분한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한 기간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정당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까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나오려면 주변에 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당 경험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많은 조언을 해서 뭔가 방안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하든 자 지금 우리가 이 정치적 혼란을 가져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대의제도에 대한 국민의 철저한 불신이죠. 극도의 불신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 불신이 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때부터 저는 이걸 느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한나라당이 강행하는 걸 보고 저 그때 국회의원 때입니다. 그러고 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성을 내고 한나라당을 매도하는 걸 보면서 이게 대표성의 위기라고 저는 봤습니다. 무슨 뜻이냐? 한나라당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국민의 대표니까 국회의원 아닙니까? 다수당이죠. 다수 국민을 대표하는 당이니까 우리가 이걸 탄핵을 하면 이게 다수 국민의 의사를 대표해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강행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수 국민은 하지 말라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하니까 다수 국민이 우리가 언제 당신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줬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데 왜 하냐는 거였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위기거든요. 전 그때 이게 대표성의 위기에 들어간다. 전 그렇게 봤는데 지금은 그 위기가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호 의원이 작년에 특임 장관 하던 시절에 그 장관실에서 신뢰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국민 신뢰도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꼴찌가 경찰하고 국회예요. 신뢰도 2.9%. 꼴찌 두 번째가 청와대. 신뢰도 3.4%입니다. 그럼 100명 중에 청와대를 믿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되고 100명 중에 국회를 신뢰하는 사람이 3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도 국민의 대표고 행정권을 주었고
국회의원도 국민의 대표로 입법권을 줬습니다. 두 사람의 국민의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이렇게까지 불신을 받으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불신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하는 소위 직접 민주주의적인 이제 욕구가 막 거세게 분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촛불 때부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낙곰수 현상도 일종의 그런 현상 아닙니까? 예? 형태는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이 제도,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국민의 직접 민주주의 욕구를 어떻게 수렴할 것이냐, 제도적으로.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 이름을 참여정부라고 지었을 때 참 장명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국민의 참여 욕구가 막 분출되는 시기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보고 벌써 국민의 참여 욕구를 제도적으로 수렴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구나. 탁월한 문제의식이라고 좀 봤어요. 근데 왜 그런지 그 노력을 별로 안 했습니다. 고민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 그게 넘어왔죠.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더구나 뭐 그 생각이 없는 분이었던 것 같고, 지금까지 와서 이제 이 제도, 대의 제도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지탱이 어려울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예. 정당에 대한 불신 말도 못하고. 그럼 이대로는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국민의 직접 민주적 욕구를 수렴해서 대의 제도를 바꾸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절대로 쉬운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수용 안 하면 이 욕구를 감당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제도권 정치가. 예. 그래서 이게 아주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죠. 뭐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뭐 그것까지 낼 수는 그럴 만한 식견과 지혜는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안철수 교수든 뭐 문재인 후보든 박근혜 후보든 대통령이 되면 아마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난 실험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아까 예약을 하셨으니까 딱 한 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주시죠.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웃분들 같이 오셨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도움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가 들었습니다. 누굴 찍으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의 자격을 연구하신 분으로서 가장 우리가 그 선거할 때, 투표할 때 가장 유념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해주신다면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최악에서 최선을 선택한다고 그랬는데 그 후보 중에서 가장 그래도 바람직하다 이 생각이 말씀해 주시죠. 가장 바람직한 후보는 맨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글쎄요, 이제 참 그 대목이 그렇습니다. 뭐, 거창한 소리 해놓고, 막상 뭐, 누구지란 말이야. 그런 저런 말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이제 참, 도망가는 말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추상적이다 되다 보니까, 예, 무엇이 공공성이냐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곤혹스러운 심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나나 내가 속한 당이나 보다는 그죠? 다수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어렵다는 게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몸에 장애가 있어서 어렵던, 뭐 경제적으로 어렵던, 그죠? 네, 그런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는. 저는 이 국가 지도자는 참 중요한 게 연민의 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5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릴 책임을 진 사람이라면 자나깨나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정이 아니라 그런 연민의 정이 있어야 한다. 옛날에 임금이 나라의 주인이던 시절에도 좋은 임금들은 한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 살펴보려고 애를 쓰고, 그렇죠? 예. 그랬던 임금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임금들은 그랬죠. 항상 지금은 국민의 주권자인 그런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책임인데, 예, 늘 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이 가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그래서 대기업 위주 정책을 핀 겁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흘러 넘쳐서 가난한 사람한테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예, 적화 효과라고 그러나요? 트리클 다운 한다. 예, 그래서
막 대기업 위주로 정책을 써서 대기업은 뭐 엄청나게 몇 년 사이에 막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 성장을 해서 뭐 수출도 많이 하고 GDP를 올리는 데 기여하고 거시경제를 지탱하는데 뭐 굉장한 기여한 건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과연 그게 흘러넘쳐서 서민한테까지 갔느냐? 이게 안 가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뭐 재래시장 가서 뭐 떡볶이 먹고 무슨 뭐 이게 뭐 쇼다. 저는 뭐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그래도 서민을 위해서 아마 대통령이 되면 누구라도 그럴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당연히 서민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했다고 보는데 다만 그 방법을 잘못 찾아가지고 이미 그 적화 효과는 이 세계화 현상이 있기 이전의 그 이론이고 그렇죠? 세계화 이후에는 그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이미 다 증명이 됐는데 왜 뒤늦게 그 양반이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게 이제 서민한테까지는 혜택이 안 가서 지금 이 문제가 심각하게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저는 국가 지도자는 보실 때 저 사람 살아온 아까 말씀드린 삶의 역정을 잘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면 대개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가장 좋은 자료니까 그렇게 사람을 잘 따져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상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그렇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통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방 말씀 못 드렸는데 저도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민족의 장래를 구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민족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던 시절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사람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500년 보는 사람, 1000년 보는 사람 있지만 어쨌든 500년이 이게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 못 되던 시절이 수백 년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나중에 나라까지 잃어버린 다음에 식민지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분단된 상태로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우리 문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인간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이야 뭐 더 말할 건 뭐겠습니까? 국민이야. 그런 점에서도 저는 통일이라는 걸 빼고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설계할 수 없다. 경제적인 관점을 떠나서 말씀입니다. 예? 경제적인 관점 모습 아까 말씀하니까 동의하고요. 네. 그런데 이게 통일이라는 게 두 상이한 것도 아주 다른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 사이의 통일이라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통일을 과정으로 본다면 꼭 하나의 정치 체제로 단일한 정치 체제로 통일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일되는 과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자유롭게 왕래하고 뭐 경제 협력하고 이러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진짜 당장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성장,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어머니 이명박 대통령 정부는 뭐 지금까지 완전히 그냥 제재와 압박 위주로 가서 막 그렇게 하면 북한 정권이 일찍이 붕괴하거나 또는 무릎을 꿇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통일을 앞당긴다는 좋은 생각으로 민족 통일을 앞당긴다는 정말 숭고한 생각으로 그랬다고 저는 동기를 의심하지 않지만 어쨌든 방법이 압박과 제재로 전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다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써서 임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걸 어떻게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번 이걸 평화를 확 일거에 한번 반전시켜 보겠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그나마도 뭐 잘 안 돼서 이제는 뭐 그나마도 하기 어렵게 됐죠. 그래서 이제 들어서는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남북 관계가 이명박 정부처럼 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역사를 긴 눈으로 보면 단기적인 반동이 있죠. 나가다가 잠깐 주춤했다가 또 가다가 주춤했다 이게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에 남북 관계라는 게 그런 단기간의 반동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뭐 크게 또 뭐 나쁘게 볼 것만도 아니다. 일보 후퇴했다가 이보 전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 그래서 늘 낙관적으로 보죠. 충분한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그 답이 질문하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렇게 하면 혹시 또 책을 팔 목적으로. 저희가 오늘 말씀 듣는
들으면서 박수 칠 타이밍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가 박수 때 되게 인색한 민족이잖아요. 다시 한번 아니요. 같이 박수. 이런 자리에서 도중에 박수 치는 건 이상하죠. 박수를 많이